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40대 리더가 갖는 경계성 리더십에 대해서 저희 40대 분들이 이 두 가지 성향을 아마 많이 갖고 있는 세대의 출발점 정도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X세대세요? 20대 때 오렌지족이라고 불리면서 그러셨죠? 낑깡족도 있고 예, 서태지와 아이들 있었던 그 세대가 아마 요 세대부터 출발점이거든요. 그 전 세대와 X세대부터 조금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맥락들이 좀 있었던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역 같은 데 보면 배꼽티를 막 입고 다니고 배꼽티를 입었는데 근데 또 창피는 해서 배꼽만 가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전 세대와 조금 다른 성향이고 또 이후 세대하고도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하는 세대의 특징이 저희한테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직원일 때는 서양식 사고를 하게끔 그렇게 요구받기도 하고 교육 같은 데 가면 대부분 서양식 교육이고 대학 가도 서양식 교육을 받는 거고 그래서 논문의 그 목차만 해도 그거 서양식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식 사고 방식을 갖고 계셔서 논쟁을 회피하지 않으시는데 근데 선생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신데 동양식 사고를 갖고 있다. 그럼 이제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는 미움받는. 그래서 직원도 동양식 사고가 좀 더 강한 성향이냐에 따라 선생님과의 또 부분들도 있겠죠. 예. 그게 여기서는 다양성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서로 불편할 수도 있는. 그래서 오히려 서양식 사고가 좋다, 동양식 사고가 좋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리더인 나는 어떤 부분은 어떤 성향이고 어떤 부분은 어떤 성향이고 그런데 직원이 동양일 때는 이 부분은 편할 거고 이 부분은 불편할 거고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것과 직원들을 이해해서 서로 그 안에서의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불편함, 편안함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책 정도로 쓰면 좋지 어디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진 않으시는 게 낫겠다 싶어요. 혹시 이런 것도 있으세요? 서양식은 조금 쿨해 보이고 동양식은 조금 덜 쿨해 보이고 이런 느낌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보시면 미국 사람하고 동양 사람하고 비교하되 유럽 사람을 비교하는데 유럽 사람은 이 중간쯤을 갖고 있다. 그런데 어느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서양적인 게 점화가 되면 그쪽 성향이 발화하고 이쪽 동양적인 걸 발화하면은 그쪽 성향이 나타나고 근데 동양 사고의 특징은 상황 논리가 만들어지면서 보편 규범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상황 규범에 따라가서 요때는 요거 쓰고 요때는 요거 쓰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가면 서로 종잡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도 가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리더를 봤더니 리더도 상황에 따라서 이걸 얘기했다 그리고 직원도 이걸 얘기했다 그러면은 서로 이제 비난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군대 가는 거랑 비슷하죠. 군대 갈 때 나는 시키는 일만 하면 돼 머리 안 써도 돼 라고 하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군대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파 그러면 왜 파야 됩니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파면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자 중에서 직원분들이 기획하는 걸 원하시는 그러니까 관리자인데 직원은 나는 그냥 시키는 것만 했으면 좋겠고 퇴근 이후에 내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직원은 이렇게 만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서로. 예. 그런데 시키는 관리자 그리고 나는 주어진 것만 하고 내 삶을 즐길래 라고 하는 직원이 만나면은 여기 너무 좋은 거죠. 대신에 직원이 성장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하지만 어설프게 다른 성향의 관리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대신 조직이 매너리즘에 빠지긴 하겠죠.
아니면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조직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정도에 멈출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라서 저는 권위적 리더십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 같이 이 성향도 있고 이 성향도 있고 그리고 요새 리더십 교육 받으면은 수평적으로 해라라는 요구는 받고 그런데 또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아직 익숙하진 않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행위가 수평적인 것 같은데 수직적인 것 같고 수직적인 것 같은데 수평적인 것 같다 하면 직원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는 그래서 직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관장님이 교육받으러 갔다 오시는 걸 무서워하거든요. 왜냐면 교육받고 오면 뭐 새로운 걸 자꾸 한대요.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직원들이 거기다 막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받으러 갈 때마다 무섭다고 제발 아무것도 안 받고 교육 안 받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직원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일관성이 중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은 서양식을 그러니까 사고를 원하시는 걸 내가 아는데 근데 나는 아주 동양적인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동양적이다. 그러면 어설프게 서양식처럼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안 되면 난 동양적이야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직원들은 이게 일관성이 생긴 거잖아요. 아, 이 부분은 동양식이구나 우리 관장님은 원장님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 보시면서 나는 요 영역은 서양적이고 영역은 동양적이고 하는 걸 나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직원분들이랑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직원이 최대한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서양식 리더가 좋은 리더 아닌 거고요. 요 책에도 아마 나오나요? 한동안 지금도 서양식 책들 보면 여기 보면은요 리더는 맨 마지막에 먹는다 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할 때 가족 같은 걸 좀 강조하는 책 부분이 나와요. 그 왜 강조하느냐 하면 서양 쪽은 가족 같은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강조하는 거고 근데 일본의 책들은 지금 어떤 쪽으로 가느냐 하면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결핍된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저 책을 읽을 때에도 저게 정답이다라고 읽으면 안 되고 저 중에서도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는데 나는 어떤 리더십을 쓸 것인가 하는 걸 정리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맞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리더십 교육의 한계가 뭐냐면 다 수평적이고 서양식인 것을 최대라고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어떻게 됐냐면 동양식인 리더십은 나쁜 리더십처럼 그리고 권위적 리더십은 완전히 나쁜 것처럼 몹쓸 것처럼 지금 인식이 돼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동양식이나 권위적 리더십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걸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할 줄도 모르는 서양식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직원분들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권위적인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따라와 라고 하면 직원 너무 편하게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게 여기 책들은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면접 볼 때 누구한테 호감을 느끼느냐 하면 나하고 비슷하면 호감을 느끼거든요. 예. 나랑 완전히 다른 성향인 것 같다. 그러면은 일단 경계를 해요. 그래서 비슷하다? 그러면 호감이 생기고 근데 우리 사회에서 뭐가 있냐면 비슷하면 맞다. 틀린 게 아니라 맞다라고 하는 게 크게 작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느끼기가 쉽고 그러면 나중에 편향적으로 직원을 뽑게 된다라고 하는 게 논문에서 조사로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 결론은 이거예요. 다양성이 있는 조직인데 서로 다양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면 최상의 조직. 근데 그것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은 어느 한쪽으로 획일적인 조직. 그리고 제일 나쁜 조직은 다양하게 모여서 서로 조화도 안 이루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조직. 이 조직이 제일 나쁜 조직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계를 보면 차라리 획일적인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꽤 계시는 상황이라서 한쪽 성향에 계시는 분들만 있어도 저는 충분히 지금 복지계가 요청하는 성과는 낼 수 있는 조직 범주 안에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일 나쁜 조직은 서로 화합이 안 되면서 다양하면서 파벌 만들고 정치 싸움하고 이런 조직이 제일 나쁜 조직이라서 어설프게 해보려고 하느니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예, 단종 조직을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 나쁜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예. 특히 동양식 사고가 많으면 우리가 동양이니까요. 다른 걸 수용하기가 어려운 우리 문화다라고 하면 일정 규모가 서로 대등하게 되어서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의 비율을 갖지 못하면 즉 다른 성향에 있는 사람이 너무 소수, 극소수로 되면 이쪽은 배제당할 가능성이 꽤 큰 문화인 거죠. 우리 문화 자체가. 예, 예. 그래서 회의 때 자꾸 딴 얘기하고 막 다 동양식인데 서양식으로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냐 뭐 이런 얘기 계속하면 사실은 그 직원의 얘기를 들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능적으로는 너 때문에 회의가 자꾸 늦게 끝나고 뭐 이런 느낌들이 많아지면서 나중에 그 직원이 포기하거나 예, 화를 내거나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예 서양식으로 해버리면 우린 이거야 라고 얘기해버리고 어느 상황이든 하여튼 이렇게만 그냥 가버린다 라고 하면 예측은 가능한데 현실적이지 않은 적용점들이 나올 거고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경제학들이 계속 실패하고 심리학이 실패하는 이유는 현실과 상관없는 모델을 세워놓고 그대로 그냥 쭉 밀고 나가니까 이게 현실과 맞았으면 큰 성과를 냈지만 안 맞으면은 학문은 학문대로 따로 가버리고 현실은 따로 노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서양식 사고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예술과 이 과학이라고 하는 중간쯤 어느 상황이 있고 그래서 어느 때는 미션 비전대로 하도록 하되 어느 때는 미션 비전을 이루려면은 오히려 미션 비전을 부정하거나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미션 비전을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하는 정도의 판단을 해야 되는 때가 있겠죠. 문제는 요것과 관련해서 직원들도 이 정보가 충분히 주어져서 직원들도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면 그럼 이 리더십을 이해할 수 있는데 리더는 결단에 찬 고뇌를 했는데 그 정보가 직원한테 주어지지 않으면 직원은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리더십을 의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같이 이 중간쯤에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정보를 얼마나 직원들과 충분히 공유하느냐 그리고 직원이 얼마나 거기에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옛날의 리더십은 저희 윗대 리더십은 리더가 다 고뇌하시고 그 결론을 알려주셨지 그 배경 정보를 알려주시는 거는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럼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모르니까 이상한 사람인가 봐 막 이렇게 그 정보라고 하는 개념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어차피 공개를 해봤자 상대방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리고 사실은 회의록 쓰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편집해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는 큰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큰 가치에 대한 미션 비전 있죠. 미션 비전을 명확하게 공유하고 그런데 그 공유한 미션 비전에 따라서 처한 상황은 다르니까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미션 비전을 추구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정보의 수준이 있다 그러면 좀 더 고차원적인 게 있고 저차원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저차원적인 정보를 많이 줘봤자 이것은 서로 공유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고차원적인 것을 공유하되 그것을 이해해서 응용해서 적용하는 거는 각자의 직원들의 몫으로 두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고객 서비스를 우리는 최선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우리 백화점의 미션 비전이다. 대신에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는지는 직원의 몫이다 라고 해야 직원이 어느 고객이 와서 타이어 마음에 안 드니까 교환해 달라고 라고 하면 교환해 주는 거죠. 우리는 타이어를 판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느 백화점이 고객이 와서 나 타이어 샀는데 이거 교환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교환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건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우리 백화점의 목적이에요 라고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백화점은 타이어를 안 팔아요. 그런데 갖고 와가지고 했더니 그걸 바꿔준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 직원이 혼난 게 아니라 직원이 우리 미션 비전을 부합하게 행동했으니 이것은 규정에는 없었으나 미션 비전에 맞게 행동했으니까 이 사람은 칭찬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최고 관리자가 하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직원들도 자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미션 비전은 하되 권한은 주어져서 자기 상황에 맞게 판단하도록 그 권한은 주도록 해야지. 요때는 교환 환불이 가능하고 요때는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매뉴얼을 짜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면 이건 절대 못 지키는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 복지관의 매뉴얼과 온갖 업무 지침과 감사가 이 상황인 거예요. 하나하나 다 지적하거나 규정시켜가지고 거기서 옴짤딱싸움 못하게 하면서 오히려 미션 비전은 달성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지금처럼 환경 변화가 막 급격할 때는 저차원의 정보들을 많이 공유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가 실천하는 거는 지역 주민 만나거나 아니면 당사자의 상황, 입주자의 상황, 입주자가 지역사회에 나갔을 때 만나게 되는 상황은 매뉴얼로 다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저차원 정보로 다 규정해서 합의하겠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보면 미션 비전을 너무 후다닥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만드는 과정 자체에서 직원들의 생각이 모아지고 그것의 결과물이 미션 비전 명문화되는 것으로 나올 뿐이지 사실은 미션 비전 명문화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닌데 지금 서울형평가는 명문화해서 만드는 게 목적이 돼가지고 전부 다 이제 워크숍 가서 막 빨리 만들고 막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직원들은 만들어는 줬는데 그 과정에서 이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못 갖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거꾸로 간 거예요. 과정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직원들이랑 충분히 내재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오게 되는 문서들이 미션 비전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필요 역량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방법 전략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결과물들을 이걸 보겠다라고 평가를 해버리니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과업을 만드는 것처럼 막 문서를 만들고 했는데 그렇게 에너지는 투입했지만 실제로 내재화는 안 되어 있는 아니면 직원들은 이거 평가받으려고 만든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사업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믿게 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다음 주에 이 책을 이어서 하시죠. 그냥 더 읽어오실 건 아니시고 여기 나와 있는 포스트잇 가지고 다음 주에 오시면 띄워서 보면서 지금처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하되 다음 주에는 얘를 마치는 걸로